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우리가 알던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모두 펼쳐진 경기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7월 31일 토트넘 허스퍼가 팀 K리그의 4대3으로 승리한 2024 쿠팡 플레이 시리즈 1경기는 최근 인터뷰에서 최전방 공격수보다는 왼쪽 측면 공격수 포지션을 더 선호한다라고 밝혔던 손흥민 선수의 의견을 엔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이 반영했다고 볼 수 있는 전술적인 변화가 주목됐는데요. 2024-2025 시즌 32살의 손흥민 선수가 역대급 시즌을 보낼 수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는 증거를 보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과 팀 K리그의 경기 손흥민 선수의 플레이를 전술적인 의미에서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날 경기에서 주목되는 기록이 있는데요. 매치 도미넌스, 경기 지배력입니다. 전반 25분께 무더운 날씨로 인해서 드링킹 브레이크가 실시됐었는데 그때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선수들의 전방 압박과 위치 선정에 굉장한 불만을 토로했고 실제로 그 시점에는 토트넘이 시도한 공격보다는 팀 K리그가 보여줬던 압박과 움직임과 연계라든지 조직력이 더 좋았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이 매치 도미넌스가 경기 실시간 위협도를 통해서 구성되는데 초반에는 정말 토트넘의 공격은 조금 미진했고 오히려 팀 K리그가 득점에 근접했던 상황들이 양민혁 선수를 통해 두 차례나 나왔던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쿨링 브레이크, 드링킹 브레이크 이후에 경기가 재개되고 팀 토크를 진행한 이후 그 팀 토크에서 손흥민 선수도 동료들에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손짓을 한 이후에 토트넘의 득점이 전반 29분에 클루세프스키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그 득점 과정도 손흥민 선수의 측면 공격 플레이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 뒤 전반 38분 손흥민 선수가 팀의 두 번째 골이자 자신의 첫 번째 골을 넣게 되는데 이때가 바로 이 경기 전체에서 양 팀을 통틀어서도 공격 위협도가 가장 높게 치솟았고 가장 위협적이고 완벽한 공격이 이루어졌던 순간인데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가 가장 즐겨하는 측면에서 가운데로 질러 들어오면서 시도한 가마차기 슈팅, 손흥민 존에서의 전매 특허 슈팅이 나왔던 득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팀 K리그의 반격이 이루어지던 도중 전반 추가 시간에 손흥민 선수가 한 골을 더 넣으면서 전반전 결국엔 초반의 어려움에도 토트넘이 3대0의 리드를 잡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후반전은 전혀 다른 양상의 경기였어요. 무엇보다 팀 K리그가 선수단 11명 전원을 바꿨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3명 정도로 바꾸고 시작했지만 경기 중간에 65분께 역시 전원 교체를 사실상 단행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빠졌거든요. 물론 손흥민 선수가 빠지기 전에 이미 팀 K리그가 만회골을 넣기는 했지만 손흥민 선수가 빠진 이후에 토트넘은 베르너의 좋은 플레이가 몇 장면 있기는 했어도 직접적인 득점 위협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었습니다. 다만 경기 막판에는 그래도 팀 K리그 선수들 역시 연이은 교체와 또 체력적인 문제들, 경기 막판 특유의 집중력 문제라든지 다시 교체로 들어왔던 토트넘의 어린 선수들이 보인 의지 등으로 인해서 토트넘의 공격 위협도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들이 있긴 했지만 전술적인 완성도의 측면은 전반전 특히 토트넘이 3골을 넣는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의 측면 플레이를 중심으로 이어졌던 게 진짜 토트넘의 플레이이자 올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플랜 A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날 64분을 뛰었는데 히트맵을 보시면 왼쪽 지역을 밟고 다니면서 왼쪽 하프 스페이스 지역 그리고 중앙 지역을 넘나들었는데 왼쪽을 기반으로 가운데로 치고 들어오는 본인 특유의 위치, 가장 좋아하는 위치를 소화했습니다. 3차례의 슈팅을 본인이 때렸고 그 슈팅이 모두 유효 슈팅으로 이어진 100%의 슈팅 정확성을 보였는데요. 그러면서 2골을 넣었고 그중에 한 골은 골키퍼의 선방에 막혔지만 막힌 이후에 클루세프스키가 밀어넣으면서 결국 손흥민 선수가 3골에 모두 관여를 했고 또 득점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지만 키패스도 하나를 기록을 했습니다. 토트넘의 선제골 장면을 보시면 단순히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로 질러 들어오고 슈팅했다 이런 원 패턴이었던 게 아니에요. 사이드 체인지 및 그 사이드 사이의 공간을 점유한 동료 선수들의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오른쪽 측면에 있던 브레넌 존슨이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접고 들어오면서 중앙 공격수인 클루세프스키가 브레넌 존슨이 비운 오른쪽 사이드 채널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채널 간의 이동이 바로 포지션 플레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경기장을 세로로 5등분했을 때 그 5개의 채널, 5개의 통로에 각기 다른 선수들이 위치해서 상대의 압박을 벌리고 통로와 통로 사이를 이동하면서 상대의 압박을 허물어 놓는 그런 플레이가 바로 포지션 플레이죠. 그게 과르디올라
감독이 집대성한 플레이인데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그런 형태의 축구를 통해서 상대 지역에 많은 숫자를 두고도 안정적인 플레이를 이어가는 겁니다. 지금 장면도 클루세프스키가 존슨이 빠진 오른쪽 사이드로 나아가면서 존슨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중앙 공간에서는 그레이가 뒤를 받치고 있을 때 사르가 그레이와 겹칠 경우 잉여 자원이 되기 때문에 클루세프스키가 비운 전방 공간으로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왼쪽 사이드에 있던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오고 베리발이 손흥민 선수가 있던 사이드로 또 빠져나가는 교차 움직임을 보여주고 그 뒤에서 선수들이 하나씩 따라 올라가면서 역습에 데뷔를 하는 것이죠. 여기서 패스는 통로와 통로 사이로 이어집니다. 브레넌 존슨이 사르 쪽으로 대각선 전진 패스를 주게 되죠. 이때 상대 2명, 팀 K리그의 2명의 중앙 미드필더가 이 공을 빠뜨리면서 공격이 이루어지고 사르가 이 공을 받자마자 왼쪽 앞으로 전진하는 손흥민 선수에게 연결해주면서 빠른 타이밍의 원터치 패스가 이어지면서 사이드가 전환되는 과정 속에 상대의 수비 전열이 흐트러진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흥민 선수가 왼쪽 사이드에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가는 능력이 가장 출중한데 팀 K리그 수비수 3명이 손흥민 선수를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에도 그 사이를 비집고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때렸어요. 다만 상대 수비 3명이 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현우 골키퍼가 손흥민 선수의 슈팅 코스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어에도 불구하고 클루세프스키가 손흥민 선수가 슈팅을 때렸던 것이 골키퍼를 맞고 나오든 골대를 때리고 나오든 흘러나올 때 이어받아서 득점을 할 때 오프사이드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바깥에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이게 오프사이드에 걸리지 않는 의미도 있지만 수비의 시야 밖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팀 K리그 선수들은 클루세프스키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위치에서 어떤 타이밍으로 어느 방향을 향해 달려들어오는지 포착할 수가 없습니다. 공을 갖고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모든 시선이 쏠려 있고 안쪽에서 이미 침투를 준비하고 있는 사르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실제로 침투한 것은 사르가 아니라 클루세프스키인 것이고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조현 선수에게 선방에 막힌 후 흘렀을 때 순간적으로 싹 들어온 클루세프스키가 이 공을 받아서 왼발 슈팅을 침착하게 성공시키면서 득점이 된 겁니다. 클루세프스키의 전술적인 움직임도 중요했는데 클루세프스키가 최전방 중앙 공격수로서 위치 선정, 위치 이동, 등지고 딱딱, 슈팅 마무리까지 좋은 선수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클루세프스키를 최전방 선수로 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겠죠. 그런데 이게 가능한 것은 측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확실하게 상대를 1대1에서 제압할 수 있고 2명 정도가 달라붙어도 공을 잃지 않고 전개할 수 있는 개인 능력적 우위, 질적 우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의 두 번째 득점, 즉 손흥민 선수의 첫 득점도 비슷한 상황이에요. 중앙에서 사이드로 공을 전개하는데 대각선으로 전진 패스가 들어가죠. 이번에는 그레이가 존슨이 사이드로 벌려있는 가운데 본인이 중앙 지역에서 사이드에 벌려있던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했고 손흥민 선수는 앞선 장면보다 조금 더 사이드의 근거리에 있는 상태에서 팀 K리그의 센터백을 직접 상대한 게 아니라 팀 K리그의 오른쪽 수비수인 최준 선수를 상대하게 되는데 최준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따라 내려오지만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갈까 왼쪽으로 갈까 왔다 갔다 할 때 가다가 틀고 할 때 완전히 속아버렸습니다. 즉 개인 능력으로 1대1에서 최준 선수를 제압하면서 슈팅까지 가져갔는데 여기서 팀 K리그 선수들이 4-5명이나 포진되어 있음에도 다른 토트넘 선수들이 각기 다른 채널로 베리발도 따라 올라오고 클루세프스키가 2명의 센터백을 묶어놓고 존슨이 그 바깥쪽 뒤로 들어가려고 움직이고 돈리 역시 공격적으로 침투하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어디로든지 패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팀 K리그 선수들 중에서는 끝까지 따라오던 최준 선수만이 밀착 방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최준 선수가 몸을 던졌어도 나머지 선수들을 통과시키는 손흥민 선수의 슈팅이 나온 것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동료들의 움직임이 팀 K리그 선수들의 수비수들의 위치를 고정시켰다고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접고 들어오는 속도가 좋고 접고 들어올 때의 터치 위치가 좋고 무엇보다 골문 구석을 바깥으로 감아 들어가면서 골키퍼가 꼼짝도 할 수 없게 만드는 슈팅 정확성 자체가 좋기 때문에 나온 골이죠. 손흥민 선수가 자신의 골이 팀 동료 덕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만약에 동료들의 움직임이 좋지 않거나 위치 선정이 좋지 않았을 경우에는 2-3명이 자신의 슈팅 코스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슈팅 코스를 막을 수 없도록 동료들이 번산시켜줬던 역할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이 사이를 뚫고 정확하게 슈팅을 할 수 있는 선수는 전 세계에 몇 되지 않고 이렇게 정확하게 꽂아넣을 수 있는 선수는 손흥민 선수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에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갈 때의 슈팅 패턴을 만들어준 것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번 시즌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에 유독 많이 보이지 않았던 가운데로 들어와서 가마차기, 손흥민 존에서의 가마차기 슈팅 패턴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토트넘의 세 번째 골이자 손흥민 선수의 두 번째 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전술적으로 디테일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에 있지만 경기 영향력과 많은 선수들과의 연계의 영향력이 높다라는 겁니다. 사이드에 있던 손흥민 선수가 조금 안쪽으로 들어왔죠. 왼쪽 사이드에 다른 선수가 높이 올라가서 그 영역을 점유해줘서 폭을 만들어주고
주고받고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이동하면서 처음에는 돈니와 이대일 패스를 주고받게 돼요. 돈니가 인버티드 풀백으로 들어와서 연계를 많이 해줬는데 이대일 패스를 주고받으면서 슬슬 손흥민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공을 그냥 몰고 들어가면 당연히 에워싸이는데 패스하고 받고 패스하고 받고 원투 패스가 상대의 수비의 압박을 허물 수 있는 가장 편안한 방법이거든요. 주고받으면서 들어가서 사르, 클루세스키, 손흥민 선수가 삼각형 대응을 이루게 됩니다.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뒤에 있던 사르에게 내주고 사르는 다시 본인 쪽으로 압박이 오자, 즉 손흥민 선수가 공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자마자 다시 전진 패스를 주는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는 이 공을 받을 경우 본인 앞에 3명의 팀 K리그 선수가 있기 때문에 논스톱으로 클루세프스키에게 주는데, 클루세프스키도 중앙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이동하면서 이 공을 받기 위한 위치를 찾아가고, 그럴 수 있었던 것이 베리발이 그보다 높이 올라가서 수비 하나를 또 고정시켜 놨기 때문입니다. 그 옆에는 존슨이 폭을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렇게 선수들이 다양한 채널의 위치, 5명의 선수가 각기 다른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원터치 패스가 이어질 때 이동하고 티키타카가 되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가 클루세프스키에게 공을 주면서 바로 뒤로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클루세프스키도 그 침투에 맞춰서 내주는 거죠. 이런 2대1 패스가 무려 3번 연속 나온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공을 끌고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돈리와 주고받고 사르와 주고받고 클루세프스키와 주고받으면서 최종 수비 라인까지 돌파하게 되는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의 현란한 기술이 나옵니다. 이날 경기 초반에 굉장히 좋은 수비력을 보이고 있던 박승국 선수의 다리 사이를 툭 친 거예요. 사실 이 주변에도 다른 팀 K리그 선수가 있다 보니까 그 사이를 치고 들어가게 될 경우에는 본인이 2명의 선수를 상대하면서 몸으로 뚫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데, 정면 돌파를 하면서 다리 사이를 툭 차니까 순간적으로 상대는 다리를 좁히려고 하다가 무게중심을 잃고 돌 수 없게 되고 타이밍을 빠뜨리게 됐고, 그렇게 다리 사이로 통과시킨 공을 다시 받아서 조현우 선수를 마주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조현우 선수가 마치 이제 슈팅을 손흥민 선수가 오른쪽 포스트로 때릴 것 같이 하면서 조현우 선수의 움직임이 무너졌을 때 왼쪽 포스트 하단으로 딱 때려놓은 겁니다. 이 판단까지도 이 찰나의 순간에 주고받고 가랑이 뚫고 골키퍼까지 속인 슈팅이 나왔다는 것은 손흥민 선수가 좁은 공간에서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사이드에서 가운데로 달려 들어오면서 플레이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FC 온라인과 인터뷰를 가진 손흥민 선수가 솔직하게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포지션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레프트 윙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물론 최전방 자리도 좋고 팬들 중에는 싫어하는 팬들도 있고 하지만, 자기가 조금 아쉬워했던 것은 내가 이제는 나이가 많아서 윙을 쓰면 안 된다, 내가 수비를 잘 못 제친다. 특히 과거에도 오랫동안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손흥민 선수가 빠르고 슈팅은 좋지만 역습할 때 공간이 많을 때만 잘하는 거지 수비가 지키고 있는 지공 상태에서는 윙 플레이가 안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지난 몇 년 사이, 특히 지난 5년 사이에 손흥민 선수는 그런 지적들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기술적인 수준과 판단의 수준과 세밀함의 수준이 굉장히 올라갔고, 때로는 정말 네이마르인가 싶을 정도의 현란한 드리블 기술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끊임없이 노력하고 배우고 단련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본인이 더 이겨내기 위해 노력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아직도 그런 장면들이 자신 있고 제일 잘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 잘 어울린다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레프트 윙에서 그냥 최전방에서 공을 받고 압박하고 한 원터치로 놓는 게 아니라 몰고 들어가고 주고받고 패스하고 슈팅도 하고 모든 영향력을 발휘하는 게 가장 내가 좋아하는 플레이고 자신 있는 플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특히 손흥민전에서의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았던 지난 시즌에 대해서는 콘테 감독 시절에 내가 그런 골이 가장 많이 나왔는데, 그 이유가 3-4-3 포메이션을 쓰면서 내가 왼쪽 측면 공격수였지만 중앙 공격수인 해리케인이 밑으로 내려와주고, 또 측면 공격수 역할은 윙백인 페리시치나 다른 선수가 해줬기 때문에 나는 실질적으로 왼쪽 하프 스페이스의 스트라이커처럼 뛰었다. 내가 공을 받고 돌기만 해도, 사이드에 있다가 안쪽으로 들어오기만 해도 슈팅 때릴 수 있는 나의 기회가 생겼다. 그 포지션, 그 전술 덕분이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토트넘이 콘테 시절의 3-4-3은 아니지만 공격 패턴을 보자면 실질적으로 3명이 뒤에서 빌드업을 하고 인버티드 풀백으로, 윙백이 과거처럼 이제 사이드를 보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들어오긴 해도 윙어가 사이드로 가거나 미드필드가 사이드로 가거나 이렇게 좀 다른 선수들이 사이드를 함께 번갈아서 뛰어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사이드 플레이를 할 때도 간혹은 있지만, 예전에 콘테 감독 시절처럼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 윙 스트라이커라고 하죠. 스트라이커, 가짜 윙어처럼 뛸 수 있는 그런 패턴들을 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클루세프스키라는 본인이 주전 공격수로 9번 자리에서 골을 넣는 역할보다는 연계하고 허슬 역할을 해주고 미끼 역할을 해주는 그런 스트라이커를 쓰기 때문에 가능해진 것이다. 지금 클루세프스키를 스트라이커로 쓰는 것은 히샬리송이 부상이기도 하고 또 찾고 있는 전문 9번 공격수를 영입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클루세프스키가 팀에 남을 경우에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역할이 9번 역할이다. 근데 그 9번 역할이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 있지만 가운데로 들어와서 가장 골을 잘 넣게 해줄 수 있는 보조적 전술적 9번 역할이 바로 클루세프스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클루세프스키 선수가 앞에서 많이 뛰어주고 전방에서 부딪혀주면서
하면서 팀이 필요한 것이 뭔지를 정확히 알고 있다. 지금 본인을 살릴 수 있는 전술적 구성을 맞춰가고 있는 그런 실험이다. 비셀 고베전도 그렇고 지난 시즌 후반기의 일부 경기도 그렇고 클루세프스키 선수를 가짜 9번으로 쓴 것은 임시 방편이 아니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전술적인 계획 속에서 준비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죠. 어떤 플레이를 해야 서로 좋아하는지 잘 알고 있고 지금 서로 맞춰가는 시간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어찌 보면 9번 공격수가 또 영입될 수는 있겠지만 클루세프스키 선수도 9번의 옵션 중에 하나로 지금 토트넘에서 올 시즌을 보낼 수 있는 자원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프리시즌 준비 열심히 하고 있다. 우리 팀을 생각할 때 항상 가장 미친 땅에 있다고 생각을 한다라면서 아직 갈 길이 멀다고는 하지만 이번 팀 K리그와의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가장 잘하는 플레이를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 안에서 어떻게 발휘할 수 있는지에 힌트를 남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물론 포지션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톱이든 윙이든 다 자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실제로 최전방에서도 지난 시즌 유럽 5대 리그에서 가장 많은 활동량 전방 압박 스프린트를 기록했고 또 많은 골을 넣었잖아요. 어디에 가도 잘할 수 있는 축구 지능이 뛰어난 손흥민 선수이지만 그래도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위치인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뛰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 축구가 구현이 된다면 그야말로 금상첨화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선택은 내가 아니라 감독님이 한다고 했고 감독님이 좋은 선택을 할 것이다라고 믿음을 보였는데 상황에 따라 본인이 최전방으로 갈 일도 분명히 있겠지만 2024-2025 시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9번 공격수 역시 영입 리스트에 있다라는 점에서 손흥민 선수는 왼쪽 측면 공격수를 주 포지션으로 삼고 뛸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클루세프스키 선수를 9번 공격수로 썼던 이번 경기 이후의 질문에 대해서 대한 클루세프스키의 장점이 여러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지난 시즌에는 주로 윙에서 뛰었지만 이번 프리시즌에는 중앙에서 몇 경기를 뛰고 있고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쳤다고 생각한다면서 물론 히샤이성이 부상을 당해서 9번 포지션에 마땅한 선수가 없었기도 하지만 대한 클루세프스키가 영리한 선수이고 본인이 득점한 것 외에도 골에 관여를 했고 정말 잘하고 있고 우리에겐 그가 두세 포지션을 소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중요하다고 했어요. 본래 오른쪽 윙으로 많이 뛰었지만 공미 게다가 가짜 9번 내지 진짜 9번까지 가능해진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 사실 저희가 프리시즌 내내 손흥민 선수에 대한 아시아 지역 전체 존경심을 얘기해드렸는데 팀 K리그 선수들도 마찬가지였고 특히 후반전에 대거 출전했던 외국인 선수들의 반응도 대단했습니다. 이날 원더골을 넣었던 오베르단 선수 같은 경우에는 손흥민 선수의 찰칵 셀레브레이션을 따라했는데 과거에 이제 호날두 선수가 자신의 셀레브레이션을 따라하는 선수들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세징야가 나중에 그에 대해서 존경의 의미였다고 얘기하고 쌀칼을 찍었던 적이 있었던 과거 유벤투스의 내한 경기가 있었는데 혹여나 오베르단은 손흥민 선수가 오해할까봐 끝나고 먼저 찾아가서 너의 존경하는 의미를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웃고 인사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그 뒤로 다른 팀 K리그 선수들이 줄지어서 손흥민 선수와 인사하기 위해 대기를 했었는데 완델손 선수나 또 일류첸코 선수도 이렇게 존경심을 담아서 특히 일류첸코 선수는 한국식 예의를 차린 거죠. 악수할 때 이제 윗사람에게는 이제 팔을 받치고 하는 그 악수까지 보여주면서 또 다 인사한 이후엔 다시 찾아와서 여러 얘기도 나올 정도로 일류첸코 선수가 또 독일 출신, 독일 분데스리가 출신이다 보니까 독일어로 또 많은 얘기를 나누는 모습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팀 K리그 선수들, 외국인 선수들, 또 국내 선수들 모두 존경의 인사를 나누고 팬심을 보이고 심지어 이제 이날 심판진까지도 흐뭇하게 정말 아이돌을 보듯이 손흥민 선수를 마주하는 모습들도 있었고 아주 이례적으로 양 팀의 합동 단체 사진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와 팀 K리그 선수 전체가 단체 사진을 찍는 정말 손흥민 선수가 선수들의 선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본래 팀 K리그에 선발이 됐지만 부상으로 인해 뛸 수 없었던 맨유 출신 지금 K리그의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는 제시 링가드도 본인이 부상임에도 경기장을 찾아와서 손흥민 선수와 사진을 찍고 또 손흥민 선수와 이야기를 나눈 이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톱가이라면서 최고의 남자라면서 손흥민 선수를 이제 존경하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팀 K리그를 이끈 박태하 감독도 경기를 마치고 나서 손흥민 선수는 탑클래스다. 순간순간 득점할 수 있는 엄청난 재능을 가진 선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손흥민 선수의 후계자로 지목받으면서 토트넘에 입단한 18살의 천재 유망주 양민혁 선수 역시 경기를 마치고 나서는 토트넘 선수가 뛰어보니까 확실히 다르다고 느꼈다. 아직 내가 부족하다. 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가 역시 가장 인상 깊었다. 슈팅이 역시 다르더라고 하면서 보고 배울 선배로서 또 롤모델로서의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토트넘의 한국 경기, 내한 경기 일정은 끝나지 않았죠. 진정한 하이라이트, 진짜 토트넘의 전력을 가장 많이 보여줄 거로 예상되는 바이에른 뮌헨과의 경기가 있는데요. 바이에른 뮌헨은 8월 1일에 입국할 예정이고 8월 2일에 공개 훈련 그리고 8월 3일 토요일 저녁 8시에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토트넘 대 바이에른의 쿠팡 플레이 시리즈 경기를 치릅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이번 경기는 해리 케인이 유로 2024 참가로 인한 휴가로 오지 못했고 또 꽤 많이 유로대회에 참가한 선수들과 코파 아메리카에 참가한 선수들이 빠지게 됐는데 양
양팀 모두 최정예 멤버로 8월 11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 영국 런던에서 출정식 경기 토트넘과 바이에른 뮌헨의 경기가 한 차례 더 열립니다. 그리고 기다렸던 2014-2015 시즌 프리미어리그는 한국 시간으로 8월 20일 새벽 4시 토트넘의 레스터시티와의 원정 경기로 시작되는데요.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포지션에서 모든 것을 쏟고 시즌을 보내게 됐습니다. 2014-2025 시즌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을 이룰 수 있을지 그리고 본인이 염원하는 우승컵을 들 수 있을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토트넘 호스퍼와 손흥민 선수의 최신 소식 모든 이야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